1998년부터 약 12년 동안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위험 관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초에 그 1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제목입니다. 위험 관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견 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CEO로서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뭐 위대한 기업을 쓴 짐 콜린스는 나름대로의 또 연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장에서는 그 위험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는 크게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 관리를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여러 가지 위험 관리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엑기스만 몇 개 오늘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의 CEO라면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IMF 위기가 있었어요. 그 IMF 위기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IMF 위기 때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 그 소위 얘기하기를 단군 5천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국가가 파산을 했다고 그러는 것이 바로 IMF 외환 위기인데, 그 IMF 외환 위기가 왜 왔냐면 바로 우리나라가 위험 관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위험 관리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열심히 잘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미국에서 이제 금융 위기가 또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그 위험이 발생한 미국보다도 더 심한 타격을 또 입었어요. 그럼 왜 또 그렇게 됐느냐?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그 위험 관리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10년, 앞으로 또 10년을 내다보고,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중견 기업의 CEO가 되려고 할 때인데, 그 앞으로 10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제 1장에 들어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1997년 11월에 당시 임창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IMF 깡듀시를 만나서 이제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한 그 사진입니다. 바로 저 역사적인 사진. 이것이 이제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GDP가 1980년에 비해서 2005년에 12배가 증가를 했고, 또 수출 규모를 보면 1964년에 대비해서 2005년에 무려 2,800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만큼 규모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고, 또 하나 1997년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경제 제도를 대외 개방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따 우리 뒤에서 위험 관리의 5가지 컨셉을 알아보겠는데, 그때 우리가 위험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는데, 규모에다가 변동성을 곱하면 위험량이 돼요. 근데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OECD를 가입하면서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져서 결국 위험량이 커졌는데, 우리는 그 이전하고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당했어요. 자, 이 지금 멋진 그림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영국에 가면 캐슬이 있어요. 영국이 역사가 오래된 나라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가면 보르기라고 있어요. 성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고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고택. 응?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그 영월 주천에 조견당이라는 고택이 있는데, 내가 2008년 5월에 저 고택을 놀러 갔었는데요. 그 옛날 고택은 다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백 년 이후에 이제 연못이 없어졌는데, 이 고택의 주인이 이제 저 고택을 다시 수리하면서 연못을 만들었어요. 연못을 그해 만들어서 이제 물을 댔는데, 여기 이제 개구리가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됐다고. 근데 개구리가 알을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개구리가 알을 안 넣느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이 물이 지금 금년에 처음 생겼으니까 이 물이 계속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알 넣는 걸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물이 확실히 이제 빠지지 않고 계속 있는 물이니까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이 고였다가 빠지는 물에다가 개구리가 알을 넣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알을 넣으면 알이 부화를 해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걸어갈 때까지, 개구리가 될 때까지는 몇 달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알을 낳았는데 물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개구리로서는 굉장히 큰 위험이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개구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퇴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 은퇴할 때 받은 퇴직금이나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이 모자라면 이게 다단계나 아니면 그 파이낸스사에 돈을 예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돈을 몽땅 다 날리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구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얘기는 다 잊어버려도 사진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구리보다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 하고 있는 위험 관리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비상경영계획, 그걸 BCP라고 그러는데, BCP라든가 보안 리스크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적인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도, 여기서 ERM이라는 것은 Enterprise Wide Risk Management라고 해서 전사적인 위험 관리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SOX는 미국에서 있는 사베인스 옥슬리법이에요. 미국의 엔론이라는 그런 그 에너지 기업이 몇 년 전에 부실 기업이 돼서 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법이 생겨서 기업도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법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JSOX는 Japanese Sarbanes Oxley법이에요. 근데 아직은 한국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공고하는 법안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에도 위험 관리를 공고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생겨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RO라는 것은 Chief Risk Officer인데, 최고 위험 관리자인데,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 매년 초에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2007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게 굉장히 경제 환경도 위험하고 국가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 CRO를 임명할 것을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제 국가 최고 위험 관리자를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때가 올 건데, 자,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위험 관리를 합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서울시 리스크관리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지방자치단체도 위험관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면 유바라시라는 아주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있는데, 이 유바라시가 2006년 12월에 파산을 했어요. 왜 파산을 했냐면 민선 시장이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를 뭐 스키장을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장사가 안 된 거야.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민선 지방자치단체 시장을 일본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파면을 시키고 중앙정부에서 관선시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유바라시가 있었고, 또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르웨이에 가면 나르비크라는 그런 또 관광도시가 있는데, 그 나르비크 시에서 그 미국 시티은행에서 발행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어가지고 시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다 손실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르비크 시가 또 굉장히 곤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법으로 해줘야 되는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있잖아요. 나이 드신 사람들한테는 전철표도 공짜로 줘야 되고, 그 다음 나이 드신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보조금도 줘야 되고, 근데 그런 예산이 다 없어질 정도로 시가 파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위험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 자체도 운영이 어려워지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위험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관리 체계를 얘기할 때는 조직과 규정과 전문 인력과 위험관리 프로세스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가 조직, 규정, 전문 인력, 프로세스 이런 걸 다 갖추고 지금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동시다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800개나 돼요.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제대로 리스크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그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도 이렇게 리스크관리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영 현실은 어떠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견기업의 CEO라고 이제 하시면 제가 그 리스크관리 전문가로서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리더십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와, 기업이 단기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하면은 그게 위험관리 실패의 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기업이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면 엄청난 그 전문성 위험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혁신적인 일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험 관리를 잘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 관리를,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어요. 자, 여러분들 맥킨지라는 그 미국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아시죠? 그 맥킨시에는 어떤 그 의무가 있냐면, 맥킨시의 직원들은 그 obligation to dissent라고 그래가지고 동의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팀장인데 우리 김관종 씨가 나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그 의견의 다른 의견을 팀장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의견이 다른 것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맥킨시의 기업 가치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어때요? 그저 팀장이나 CEO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회사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 듀퐁이라는 이제 미국 화학 회사가 있는데 최고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이 김동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그 쓴 책이 있는데 너의 꿈을 한국에 가두지 마라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한국 그 재벌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재벌 회사에 스카우트돼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갈등에 이제 시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명하달식의 일사불란한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개발 독재 시대라고 그러는데 1970년대, 80년대를 그때는 이런 상명하달식의 조직이 성장하고 강한 조직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과 같이 또 앞으로 미래에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이런 경영 환경에서 이렇게 상명하달식이고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조직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큰 고민을 이 사람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를 떠나서 다시 미국 듀퐁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그 아시아 태평양 담당 회장이 돼서 아주 그 큰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앞에 얘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그 CRO나 아니면 중견 간부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회사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회사는 언젠가는 망한다는 거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책에서 ERM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멋진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서정묘 문홀이라는 북한 강변에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그 전원주택에서 이 꽃 이름이 상사초예요. 여러분들이 이 꽃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월 초의 상사초의 모습이에요. 4월 초면은 아직 다른 풀들이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상사초는 굉장히 큰 이런 잎을 피워요. 근데 지금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8월에 장마철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멋진 꽃을 피워요. 바로 이게 상사초예요. 그러니까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못한다 그래서 이걸 상사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경영을 할 때는 자, 우리가 경영의 결과와 그 경영 결과를 가져다 주는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적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유능한 CEO가 된다면 이런 타임 갭에 대한 인터벌에 대한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직관에 가장 그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런 그 상사초와 같은 그 타임 갭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 이 카산드라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카산드라가 지금 이제 이 카산드라는 항상 나쁜 일만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신 회사 2년 있다가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 클리타임 네스트라에게 이게 도끼로 카산드라가 살해되는 장면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 그 리스크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입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 때 그 카산드라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가 이거죠. 그걸 카산드라에게 너는 자식아 재수없게 나쁜 얘기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ERM 리더십이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조직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카산드라는 트로이가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경영에 관한 서적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CEO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조직의 중간 간부들이 카산드라처럼 조직의 그런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직언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여주는 CEO는 굉장히 유능한 CEO예요. 근데 대부분의 CEO는 그거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 간부들에게 미운 털 박히도록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정상적인 CRO 조직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산드라를 투명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리더십이 돼야만 그 회사가 오랫동안 번성하지. 뭐 CEO가 만능 선수도 아닌데 CEO에게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예일대 실러 교수가 새로운 금융질서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앞으로 미래 산업은 위험을 해지하는 산업이다. 그 위험 해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실러 교수는 그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 분야의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자통법이 우리나라가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금융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자통법이 뭔지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만들 때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초자산이 지금까지는 주가, 환율, 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통법이 시행되면 날씨 이런 것도 이제는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나쁘면 비가 오면 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가 돈을 벌겠어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죠. 그 대신 우산 장사는 돈을 벌겠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장사와 우산 장사의 그 수익을 서로 교환하게 해주면 그 교환해주는 파생 상품이 있다면 비가 와도 양쪽이 다 해피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파생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이라는 게 대표적인 리스크를 수익 모델로 하고 있는 게 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이 내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나의 리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리스크 산업이에요. 그 다음 환경 리스크 때문에 지금 녹색 산업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MB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녹색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환경 리스크를 수익 모델화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 보험이 없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서 14년 동안 생활을 하다 왔는데 독일은 1년에 25만 원만 내면요. 법률 보험을 들면 보험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법률 리스크를 다 커버해줘요. 변호사 다 대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들어서 내가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당장 600만 원 있어야 돼요. 어? 우리나라 지금 법률 보험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 법률 보험을 하는 회사가 빨리 생겨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법률 위험을 보호를 받고 그 회사는 법률 보험을 수익 모델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CEO로서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수익 모델로 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하고 긴밀한 이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럽의 그 법률 보험 회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합작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 관리가 우리의 혁신적인 활동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제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손가락이 5개밖에 없잖아요. 위험 관리 컨셉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5개 이상은 우리가 한꺼번에 기억도 못하고 한꺼번에 팔로우업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5가지 컨셉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5가지 컨셉이에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못해도 좋으니까 이거는 꼭 저랑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위험량 중심으로 생각하기. 따라해 보세요. 위험장 중심으로 생각하기. 그 다음에 위험 통제 체계. 그 다음 세 번째 한도 관리. 그 다음 위험 대응 방안. 그 다음에 RAPM. 네, 내용이 뭔지는 이제
벌고.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지금까지 위험 노출 규모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1997년 우리가 GDP도 뭐 20배 성장을 하고 수출액도 1800배 성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위험 노출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고 또 OECD에 가입함으로 해서 이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럼 결국 이게 뭐가 커진 거야? 위험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MF 같은 것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위험량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들었다가 이제 적금이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을 찾았어요. 이제. 그래서 요즘 주식 시장이 막 뜨기 시작하니까 이걸 내가 주식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익스포저라고 그래요. 위험 노출액이라고 그래요. 에? 그럼 위험 노출액이 뭔가는 이제 이해를 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2008년 10월 기준으로 그 2006년 7월부터의 이게 변동성인데 최고가가 76만 4천 원이었는데 최저가는 49만 원이에요. 약 20% 변동이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익스포저 곱하기 변동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에 해당돼요? 변동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식을 볼까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인데 이거는 최고가가 92만 원, 92,000원이었고 최저가가 28,000원이었어요. 거의 300% 변동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금 탄 1000만 원을 삼성전자를 주식을 샀을 때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을 샀을 때 익스포저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죠? 근데 변동성을 감안해서 위험량을 계산을 했더라면 하나는 300%고 하나는 0.2, 하나는 곱하기 3이고 하나는 0.2면 위험량은 어디가 더 크겠어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투자했을 때 위험량이 더 크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만 생각했어요? 익스포저만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죠. 이제는 익스포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위험량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리스크관리 컨셉 1번입니다. 위험량이 이제 뭔지는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위험 자체 관리와 위험 통제 체계인데, 자, 우리가 위험 관리라는 것은 미래에 5%의 발생 확률을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손실 위험을 관리하는 게 위험 관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현업 부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리스크를 인수해서 돈을 버는 조직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뭘 하든 마찬가지. 그걸 잘 따져보면 결국은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리스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삐 생활을 하다 보면 5% 이하의 확률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비를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제3의 조직으로 하여금 멘토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리스크관리 컨셉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현업 자신의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요. 근데 그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리스크관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리스크관리 컨셉 두 번째예요. 자, 우리 위험량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관리 관리와 자체관리와 통제 두 번째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게 뭐냐면 한도 관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청계천이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청계천이 개통된 날 첫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한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거나 죽었거나 그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근데 그 청계천 면적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 계산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청계천에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예를 들면 10,000명이니까 10,000명 이상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0,000명이 뭐냐면 한도가 되는 거야, 한도. 그래서 10,000명 안에서 한도 관리를 했으면 그러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태안에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 지금 크레인이 가다가 크레인 견인설 줄이 떨어져 가지고 유조선에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막 풍랑이 일었을 때 이 크레인을 끄는 이 와이어의 장력이 공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의 강도를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한도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도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재무적인, 비재무적인 그런 상황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신용불량이 걸렸다고 그럽시다. 사채를 쓰고 막 그러다가. 근데 왜 사채를 썼겠어요? 자기가 돈은 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사채를 썼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뭐야? 한도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이런 식의 한도 관리가 우리가 위험 관리에서는 굉장히 아주 손쉽고 편리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위험 관리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위험을 이게 내가 수용할 만한 위험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한다고. 그 수용하면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약에 수용하지 못했을 때는 이 위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으면 전가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해칭이라는 개념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달 있다가 내가 일본을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돈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엔이 필요해. 근데 2달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은행 가서 2달 이후에 내가 10만 엔을 살 거니까 지금 사달라고 선물안이라는 걸 살 수 있어요. 내가 선물안을 사는 것은 이것은 위험을 해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을 드는 거나 해칭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위험의 전가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위험의 방법은 뭐냐면 통제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추가적인 통제를 통해서 또 기업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야 이제. 그런데 리스크가 남았어. 그 리스크를 내가 인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위험을 피해 가야죠. 여러분들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해요? 무섭거나 더러우면 피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위험이 엄청나게 큰데도 그 위험을 이제 이런 1, 2, 3의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막다뜨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는 망하는 거야. 그런 회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EO가 되면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럼 그 위험을 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인수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 네 가지를 알아봤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효율성을 측정할 때 그 위험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효율성을 측정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가 내가 100만 원 번 것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투자해서 100만 원 번 것이 똑같은 100만 원 번 거라고 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위험은 10배나 높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식과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삼성전자 투자해서 똑같이 100만 원을 벌었다면 나는 엄청난 위험을 인수하고 1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감안하면 나는 효율성이 엄청 낮은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효율성을 측정할 때 위험을 감안해서 효율성을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5가지 위험관리 컨셉을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맞닥뜨려요. 그래서 이 위험을, 이걸 이제 리스크 프로필이라고 그러는데, 이 리스크 프로필을 빈틈없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는 재무 위험과 비재무 위험으로 나누는데, 재무 위험은 사실 어떤 기업이나 똑같아요. 신용 리스크나 시장 리스크나 유동성, 금리 리스크, 자본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이 있고, 근데 비재무 리스크는 운영 리스크, 전략, 평판, 법적 리스크, 이제 내용은 뒤에 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할 텐데, 이런 위험이 있는데, 비재무 리스크는 그 기업의 수익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위험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종업원들이 뭐 빌딩 높이 올라가서 일을 하면 종업원들의 이렇게 위험 같은 것이 또 위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 모델에 따라서 기업의 위험이 다 다른데, 위험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회사의 기업의 리스크 프로필을 정확히 진단하는 일인데, 이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 관리의 컨셉 5개를 3장에서 봤고, 자, 우리 4장에서는 이제 위험이 재무 리스크가 있고 비재무 리스크가 있는데, 이제 4장에서는 재무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재무 리스크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고 좀 중요한 것은 좀 더 자세하게. 자, 이제 자본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중견기업 CEO라고 생각을 하면,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자본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자본이라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고 아니면 원자재를 사서 직원들을 고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필요한 돈, 이것을 자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동성이에요.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업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위험이 실제로 손실로 이어졌을 때 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자본이에요. 근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 사서 파는 유동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건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문에 하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서 여러분들이 요새 BIS 비율이라는 게 뭔지 다 알죠. 은행의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신문에 보면 우리 은행이 BIS 비율이 8%가 근접해서 뭐 이제 추가로 증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뭐냐면 그 BIS라는 게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라고 그래가지고 국제결제은행의 줄임말이에요. 이게 스위스 바젤에 가면 국제결제은행의 그 본부 건물이에요. 은행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위험을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수익 모델을 가진 곳이 은행이잖아요. 그 은행이 자기가 대출을 해줬을 때 아니면 다른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잘못돼서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을 입은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를 규제를 두는 것이 바로 BIS 규제예요. 이거는 은행뿐 아니고 기업 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는 자본 위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액션을 취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크면
그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본위험 관리를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위험량을 정해놓고 그 위험량이 매달 한 번씩 측정을 해서 내가 허용한 한도 내에 있는지를 관리를 해야만 이게 올바르게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위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만영 씨가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받았는데 그 BC카드에서 김만영 씨의 신용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김만영 씨는 1등급에서 10등급 중에서 4등급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요. 우리 정 대표도 마찬가지. 다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때는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4등급을 우리 김관영 씨한테 줬을 때 4등급이 무수히 있잖아요. 4등급이 뭐 1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응? 그러면 그 4등급 10만 명이 1년 안에 부도가 나는 통계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4등급의 부도를 쭉 표시를 해놓은 게 이거예요. 어떤 해에는 0.3%가 부도가 나고 어떤 해에는 이게 굉장히 경기가 나빴을 때는 이게 말하는 1997년, 8년 IMF 때는 뭐 거의 1% 가까이 4등급에서 부도가 나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오히려 0.1%로 이게 부도가 줄어요. 그러면 4등급 10만 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부도가 나는 지난 10년 동안의 부도율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평균값이 0.33이에요. 근데 4등급의 신용카드를 발행했더니 그 4등급 신용카드를 쓴 사람 중에 0.33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부도가 났다면 그게 리스크일까요? 코스트일까요? 평균적으로 부도가 났어. 그러면 그것은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를 리스크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트면 내가 신용카드를 발행할 때 원가에 포함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그럼 예를 들면 김관영 씨가 카드를 쓰면 3% 수수료 내잖아요. 그 3% 수수료에는 그 4등급 카드 사용자의 평균 손실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는 코스트예요. 자, 그런데 이게 0.33%라는 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음 해에 0.33이 될 수도 있고 0.33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불확실성이 뭐냐면 unexpected loss예요. 비예상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리스크예요. 이게 0.33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게 커졌을 때 추가적으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 이게 바로 리스크예요. 그게 바로 신용 리스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사를 이제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외상 매출을 하게 돼요. 그럼 외상 매출이 그게 100% 회수가 되겠어요? 절대 100% 회수가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위 CEO에서 우리 권 대표가 수강료를 안 받고 뭐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100% 그 수강료가 완납되지 않아요. 수가 많아진다면. 이랬을 때 그것은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이 앞으로 막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금리 리스크. 금리 리스크는 뭐냐면요. 이제 기업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요. 근데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릴 때는 금리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어떤 때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자산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 자산의 수익률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금리를 요즘 같으면 금리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한 5%에 차입을 했을 때는 그러면 내가 7% 수익을 내면 2%가 남았단 말이야. 근데 금리가 작년에는 어땠어요? 10%였어요. 10%. 그때는 내가 만약 그 전에
5%로 차입을 해서 7%를 운영했으면 2%가 남았는데 금리가 10%가 되면 3%가 손해가 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IMF 전에 금리가 이게 12%대에 있었어요. IMF 때 금리가 30%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독일 통일, 제가 1990년에 독일에 있었는데 그때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3% 하던 금리가 9%가 돼버렸어요. 독일처럼 오랫동안 그렇게 장기간 금리가 안정적인 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하고 통일이 되거나 북한하고 경제 협력이 막 원활해져 가지고 북한에 많이 자금이 투하가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막 이렇게 3배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안에 꼭 금리 위험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뭔지 알죠? 여기 CN그룹이 이게 이제 임병석 회장을 제가 아는데 이 CN그룹이 이번에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잖아요. 그죠? CN그룹이 조그마한 회사가 막 M&A를 막 하면서 회사가 커졌는데 작년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막 회수하니까 망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유동성 위기예요. 유동성 위기는 죽을 때 딱 한 번 와요. 기업이 파산할 때 한 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들 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는 분들은 간을 조심해야 되는데 간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간이 다 망가질 때까지 사람이 아픈 걸 못 느껴요. 딱 한 번 죽을 때 아픈 걸 느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는요, 우리 간과 같아요. 내가 항상 간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는 항상 관리를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작년에 기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간장 이름이 아니고요. 작년에 환파생 상품에 중소기업이 가입을 했다가 3조 이상 손실을 입었어요. 그래서 환리스크 관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위험 관리인데 이게 이제 펜텍인데요. 펜텍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저가 폰 가지고 투자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망했는데 자, 아까 투자 위험은 제가 뭐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본 위험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본이 크지 않은데 내가 투자했을 때 이것이 까딱 잘못돼서 일어나는 손실이 그 자본보다 크면 그런 투자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통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게 벤처 회사 같은 경우 그런 투자 위험을 이렇게 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 위험이 너무 크다. 그러면 그 투자 위험을 분산해야 돼요. 분산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다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파워풀한 위험 관리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도 관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그 CRO를 했는데 CRO가 뭘 하는 거냐면요. 현업 부서에서 이렇게 노출 한도, 위험량 한도, 연간 손실 한도, 손절매 한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위험관리 임원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개인이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왜 망하냐면 이렇게 한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회사가 주식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절대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은행이 주식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왜? 이런 한도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개인은 이런 한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서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한도 관리를 어디서 베어링 은행이 많이 했어요. 베어링스가 말하자면 이제 한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좀 이따 이제 내 책에도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비재무적인 우리가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뭐 종업원이 사고가 난다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종업원이 사기를 친다든지
이러한 위험들이 있는데 이걸 다 운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운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운영 위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운영 위험 관리에는 우선 그 리스크 통제 자가 진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KRI라고 그래가지고 핵심 리스크 지표 관리, 그 다음에 손실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자기 직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 담당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좀 조직이 큰 회사에서는 이게 감사실이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보고를 해야 안 해요. 보고 잘 안 해. 이게 꼽을 친다고. 그런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 그 컨트롤 셀프 어세스먼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 현업의 가장 그 프로세스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업무 프로세스 내에 있는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업무 그리고 회사 전체의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드러내놓게 하는 그것이 바로 CSA라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간단하고 파워풀한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라는 것은 자, 앞에서 이제 그 CSA에서 아니면 그 손실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복잡한 그런 그 리스크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리스크 지표들을 찾아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는요, 그런 리스크가 3,000개가 넘어요. 3,000개의 지표를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만 30개 정도 뽑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 리스크 지표 관리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운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자, 손실 데이터. 여러분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하거나 뭘 하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됐어요. 그럼 잘못되면 사람들은 그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 조직은 어떻게 하냐면 뭐 잘못됐으니까 당신 잘못했어. 창구에서 네가 돈 5만 원 잘못 지급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그러고서 말아요. 근데 왜 돈 5만 원이 잘못 지급됐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그 회사 내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 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발생한 그걸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발생한 손실 사건뿐 아니고 니어 미스라고 그래가지고 발생할 뻔한 사건. 자,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를 출발한 불란서 여객기가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손실 데이터를 수집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수집을 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아시아나가 제주도 가다가 막 낙뢰를 맞아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니어미스라고 그래요. 니어미스도 손실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으면 직원이 3만 명, 4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저런 손실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DB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실 데이터를 평가를 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분석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손실이 또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위험을, 운영 리스크를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운영 리스크 말고 이제 큰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데, 기업 연속성 계획이라든가 전략, 보안, 법률,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6장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9.11 테러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딱 마주쳐가지고 이 건물이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이 안에 금융기관이 많았어요. 그런데 빠른 금융기관들은 이 안에 이제 금융기관 직원도 죽었죠.
PC도 다 망가졌죠. 그 다음 서류도 다 타버리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빠른 은행은 24시간 안에, 늦은 은행도 3일 안에 업무를 100% 재개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냐? 바로 BCP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예를 들면 외환은행에 본점 건물이 있는데 테러리스트가 외환은행 본점 건물에다가 폭발물을 장치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외환은행 직원들이 거기 출근할 수 있어 없어요? 출근 못하죠. 근데 그날이 휴일이 아니에요. 은행 업무를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BCP가 없으면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BCP가 있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BCP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여러분들 기업에서 이 BCP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제 BCP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피해가 커져요, 작아져요? 피해가 커지겠죠. 근데 100% BCP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제3의 장소에서 똑같이 하도록 하는 거야. 그거를 미러잉이라고 그래요. 미러. 거울처럼 비춘다고 그래가지고 미러잉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미러잉을 하려면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와 이게 사건이 발생하고 복구 시간대에 일어나는 손실과 이 옵티멈 시간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비하도록 하는 게 바로 BCP 플래닝이에요. 이거는 중소기업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 수출하는 어떤 회사가 미국 본사가 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BCP를 하고 있으면 수출 계약을 맺을 때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BCP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요. 왜? 여기에서 저게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물건을 생산을 못해서 수출을 못하면 미국의 본사가 물건을 팔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BCP를 하는데 이것이 BCP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위험 관리의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리스크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경영 환경이라는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는데 이 전략 리스크는 do the right thing. 뭔 일을 직원들은 다 열심히 했는데 회사는 망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전략이 잘못된 거야. 그 다음 운영 리스크는 뭐냐면요. do the thing right. 어떤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운영 리스크 관리고 전략 리스크 관리는 하는 일 자체를 올바른 일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쪼다 같은 CEO 만나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IMF 이전에 한국 금융기관들이 그랬어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평가 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망했어요. 예를 들면 주대우에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이 망했거든요. 주대우는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에 주대우에 대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대우가 망할 때 회사도 같이 은행도 같이 망해버리잖아요. 지금 포스코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자기가 돈 들여서 개발한 그런 노하우들이 중국으로 막 유출되고 이랬잖아요. 그게 다 보안 위험을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안 위험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회사에는 예를 들면 내부 직원이 예를 들면 리크루팅 회사에 접속하는 그 횟수가 많아지면 그 사원은 이 잠재적인 이직 대상자로 보고 이 사원이 혹시 회사에서 이런 기밀 문서를 다운로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법을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업은 그러한 그 보안 위험을 관리를 해야만 돼요. 자, 이게 이제 그 아까 베어링의 그 닉 리슨인데요. 이게 직원들의 습관이 그 기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그만 기업도 또 큰 기업도 직원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그런 기업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독일 코메르츠은행에 제가 1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코메르츠 은행은 뭐 전 세계의 탑 25위 안에 드는 은행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기 직원이 36,000명이고 뭐 ROE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근데 직원들이 물을 안 사줘요. 독일은 그 석회가 많기 때문에 물을 사서 마셔야 되는데 출근할 때 보면 직원들이 아주 웃기는 게 일도 아니야. 다 이게 출근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음료수 한 병씩 사가지고 가요. 왜? 자기 물은 자기가 사 마셔야 돼요. 왜? 공과사를 엄밀히 구분하도록 암암리의 직원들에게 그런 문화를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닉니슨이 베어링 회사를 말아먹었는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잘했어요. 평소에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해서 트레이더인데 파생상품 트레이더인데 이익이 나면 이익 났다고 보고하고 손실이 나면 9999 은닉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포지션을 테이크했는데 니케이 그 선물을 테이크했는데 니케이라는 게 일본의 주가 지수인데 그 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니케이 주가 지수가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어가지고 몇백 년 된 베어링 은행이 도산을 하게 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그 기업 문화와 그 기업 위험의 상관관계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재무 위험 또 비재무 위험 그 중에서 이제 운영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할 텐데 그러면 대표적인 미래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CEO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측 가능한 미래는 확실하게 예측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그런 그 대표적인 앞으로 10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험은 북한 리스크나 그 차이나 리스크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국의 국방부의 그 전략연구소에서 앞으로 25년 안에 남과 북이 통일한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과 북이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게 한 나라가 제대로 경제적으로 크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내수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지금 얼마죠? 4,800만. 네,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4,800만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미국이나 일본이나 EU나 중국에 비하면 인도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연해주하고 연변 지역까지 통합하면 무려 1억 명의 내수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은 북한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 협력 관계를 통해서 내수 시장을 넓히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 관계는 증진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난 10년에 퍼주기 어쩌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경색에 와 있지만 이것은 과도기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이제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북한의 경제 협력 관계에 있으려면 북한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북한에다 자금을 많이 투자하면 금리가 어떻게 되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는데 내가 기업을 하면서 내가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리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있을 때 동서독 통일이 있었는데 북한하고 경제 협력 관계가 진척이 되면요. 여러분들 보일러 회사 주식을 사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뭐 귀뚜라미 뭐 이런 보일러 회사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석탄 아니면 나무를 떼요. 근데 이거는 환경 오염 때문에 그걸 뗄 수가 없어요. 이거 가스 보일러로 다 바꿔야 돼요. 기름 가스 보일러로. 그럼 보일러 회사가 호황을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있던 사람들은요,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이 커요. 그래서 동서독 통일이 되고 나서 여행사가 무지무지하게 호황을 누렸어요. 그러면 여행사, 자유여행 뭐 이런 여행사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북한하고의 경제 협력 관계가 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CEO로서 아니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직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북한 리스크라는 건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얘기하는 게 리스크예요. 자, 그다음 차이나 리스크인데요. 차이나가 지금 뭐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소련이 붕괴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한때는 미국하고 쌍벽을 이루던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저렇게 연방이 해체되고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나 독일의 그 조그만한 나라들,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영국이래 봐야 뭐 인구 5, 6천만 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계획 경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인도 이런 나라는 계획 경제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요. 근데 이것이 국민소득이 1,000불, 2,000불, 3,000불일 때는 계획 경제가 가능해요. 효율성이 계획 경제 하에서도 효율성이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게 3,000불을 넘으면은 그 계획 경제로서는 그 효율성을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미국은 완전 자유 경쟁 체제예요. 그래서 그런 자유 경쟁 속에서 미국은 국민 평균 소득이 3만 불, 4만 불 되는 그런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아직 국민 소득이 3,000불이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몇 년 후에 국민 소득이 3,000불이 돼요. 근데 소련이 와해됐을 때 국민 소득이 3,000불 수준이었어요. 그때 가서 소련은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 경쟁 체제를 풀어주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산 독재가 우선이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르바초프가 어떤 길을 택했냐? 우리가 사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 경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화시킨 거예요. 그게 민주화시키는 건 어떻게 됐어요? 소련 연방이 다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억압을 더 이상 못하니까. 자, 중국이 앞으로 국민소득이 3,000불이 넘고 사회 효율성이 점점점 높아지면 국가계획 경제가 가능하겠어요? 그런 사회 효율성을 불가능합니다. 그럼 민주화를 시켜주면 50국의 소수민족이 티베트가 또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지 않겠어요? 중국은 그 딜레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혼란해지면 우리나라는 기회도 있고 중국에 많이 투자한 기업들은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돼요. 차이나 리스크를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이 2008년 2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제 금융권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것의 파괴력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금리, 주가, 환율에서 확대됐어요. 날씨도 이제는 파생상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수명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인데 종신연금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100살, 200, 150, 120살 돼버리면 생명보험회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 생명보험회사는 자기 가입자들의 평균 수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파생상품을 발행해요. 그래서 위험을 해치해야 돼요. 이런 식의 아주 새로운 어마어마한 파생상품을 개발해서 팔 수 있는 게 자본시장 통합법 하에서는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투자 리스크에서 그 스워드라는 그 파생 상품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제3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품도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 하에서는 무궁무진하게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자본시장 통합법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획기적인 수단을 제공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문제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에 대비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실패한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들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15년 전부터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죠. 그 대학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와세다 대학의 사진이에요. 일본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학 대상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세다 대학은 외국인 학생들을 왕창 받아들여서 대학 문호를 개발해요. 와세다 대학 국제학부가 정원이 2,800명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뭐 국제학부가 있는 몇몇 대학 정원이 120명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15년 이후에 대학 입학 정원이 왕창 줄어들 거라고 15년 전에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예측 가능한 미래란 말이에요. 예측 가능한 미래인데 그때 왜 사람들이 대학을 만들었을까요? 그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 중에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인구 구조가 아주 대표적인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 협력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된다는 것도 이것도 100%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자기가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 하에 이처럼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대비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그거는 기업 경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합위험 관리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JP 모건이라는 이제 작년도에 그런 그 미국의 그 투자 은행들이 여러 개 도산을 했지만 JP 모건은 아주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데 JP 모건은 이제 4시 15분에 그날 전 세계의 영업이 다 끝나면 그 몇 분 사이에 리포트를 만들어서 CEO에게 한 장짜리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우리 회사, 우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량이 얼마입니다라고 계산해서 CEO에게 보고를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근데 이 리포트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이제 다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위험 리포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위험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를 이것을 계량화하고 비재무적인 것도 이제 파악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리포트를 만들어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계산하고 있는 그런 위험 리포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가락이 5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위험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동시에 관리를 하려면 우리의 그 뇌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5개를 중요한 리스크를 골라서 이렇게 탑5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상중하, 강중약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이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중약으로 계산할, 데피니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x3, 9개의 매트릭스에다가 포지셔닝을 시키면 돼요. 리스크 1, 2, 3, 4, 5를 5보다 10개 쭉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자, 발생 가능성도 높고 우상향에 있는 이거 발생 가능성도 높고
발생했을 때 나한테 미치는 손실도 큰 그 리스크 5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이에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리스크를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세스의 리스크를 25개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바깥쪽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된 리스크는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탑 매니지먼트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리스크, 이렇게 표시를 해서 탑 리스크를 하고요.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 영향도 적고 빈도도 낮은 것은 우리가 아까 리스크 관리 대응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수용 가능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수용하면 되고, 이렇게 발생 가능성도 높고 발생했을 때 데미지도 큰 이런 위험은 탑5 리스크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의 CEO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의 내용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까지 뭐 위기 관리라든가 재난 소방 대책이라든가 뭐 파업 대비, 그다음에 북한 정세가 위험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위기 관리, 그다음에 유동성 보고, 뭐 이런 그 부분적인 리스크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아주 지속 가능하고 좋은 기업으로, 인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파편적인 리스크 관리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의 그 5가지 구성 요소, 조직, 인력, 프로세스, 규정, 시스템을 1, 2, 3, 4, 5단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인류 기업이라면 최소한 4단계 정도의 이런 5가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지금 어디 와 있겠어요? 대충 1단계에 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류 기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우선 리스크 관리 조직 체계를 만드는데 그 리스크 관리 담당자를 이제 한 명이라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 임원 중에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을 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부서마다 그 리스크 매니저를 선정을 하고, 그 회사의 중요한 리스크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스크 실무위원회 같은 커미티를 구성을 하고, 이런 조직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그 기업 내에 ERM을 구현하려면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임원 워크숍을 해서 임원들에게 이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임원 자체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인식을 확산하는 그런 워크숍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ERM을 개선하는 그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리스크 인식이라든가 분석, 대응, 모니터링, 그런 것을 위한 리스크 관리 교육하고, 아까 말씀드린 CSA도 간단하게 시행하고, 손실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한 번씩이라도 리스크 리포트를 작성해서 탑 매니지먼트에 보고하는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에 인트라넷을 활용해 가지고 그 리스크 관리에 관련된 그 아주 짧은 에세이 같은 것을 자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컨센서스, 그 다음에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작업들을 우선 초기 단계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위험 관리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한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위험 관리가 미래의 부를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고, 또 제가 다음 블로그에 제 블로그가 있으니까 이 블로그 안에는 기업 리스크 관리라든가 개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례,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기업 경영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자,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끝낼 텐데 이 그림이 누구의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에드워드 뭉크의 절규. 예, 뭉크의 절규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두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이 그림이 박물관에서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박물관에서 뭉크 그림이 도난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여러분들 기업이 위험 관리를 잘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절규를 외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강의는 마치고